네, 저희가 지금까지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 차이점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 뭐가 인정됐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호변님 잠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마지막 시간에 좀 비우셨는데, 우리는 남아서 마지막 남은 과제를 모두 수행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지어야죠.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듣기로 이제 저희가 오늘 손님 변호사님 초대한 것도 사실 명예훼손에 관한 그 사건들을 워낙에 많이 해보셨고, 특히나 피해자분들 대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도입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사실 너무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 악플이 정말로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악플을 받았거나 뭐 인터넷에서 모욕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았다 요놈 할 수 있냐, 이런 걸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그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좀 그나마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는 그 배우는 것 중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육하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육하원칙. 그죠? 누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가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에 하나하나 좀 대입을 시켜보면 아, 이게 내가 받은 피해가 어떤 고소 또는 피해 어떤 주장을 갖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실제로 처벌이 되냐 실제 안 되냐. 처벌되냐 될 가능성도 있겠다. 안 되겠다. 혹은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했던 표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만한 표현이냐 아니냐, 이런 조심해야겠다. 부분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뼈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육하원칙에 따라서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우선 그리고 또 변호사님 워낙에 사건 많이 하시니까 또 그거 외에도 좀 꿀팁들 있으시면 좀 중간중간 섞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그 부분에서 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내가 예를 들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그렇죠. 이 아이디 얘 누구야? 얘 누구야? 그죠? 어떻게 잡아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요새는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자, 근데 그 누가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내 지인이나 내가 이미 인적상 아는 사람이면 사실 얘기는 간단해요. 그 문제는 끝나요. 아니까. 근데 익명의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갖다 하거나 문제가 되는 표현을 했다. 맞아. 그러면 과연 그럼 그때 이제 이름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자, 그렇죠. 그럴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뤄주시겠죠? 잡을 수 있죠. 그럼요. 여기서 이제 안 하면 이제 방송 끝내야지. 여기서. 근데 이제 잡을 수는 있죠. 보통 그렇게 해서 저희가 누군가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이제 인적상을 모른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럼 어디서 그런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죠? 글이 어디 올라왔냐? 어디 올라왔냐?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인터넷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나왔던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쵸, 트위터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네이버 카페 같은 것도 있고 다음 카페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DC 인사이드, 일간 베스트 이런 데도 있잖아요. 자,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실명 공개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쵸, 다 아이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를 따와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일단은 그 아이디가 피고소인의 특정이 되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꼭 고소를 해야겠어. 그럼 고소장 이런 거를 보면 피고소인 란에 이름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쵸, 원래 이름을 쓰죠. 그쵸?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시면 되냐? 일단 성명불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명불상. 성명불상 뭔 얘기예요? 알 수 없다. 이름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괄호 열고 어디 사이트 아이디 누구누구 ABCD. 그러면 혹시 수사기관이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줄 수가 있죠. 네,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찾고 어떤 건 못 찾아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특정을 아이디로 하시면 된다.
아이디로 하고 가능하면 그 아이디에 각주를 다세요. 한글 파일 다들 쓰실 줄 아시죠? 한글이나 워드에 각주를 달아서 거기에 그 아이디가 그 아이디로 글을 올린 그 링크 있잖아요. 링크 그 주소를 링크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도 기본적인 세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소장 적을 때의 지금 팁인 거네요. 맞습니다. 고소장.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 이름을 연결지을 수 있는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이라는 걸 전자에 알면 그 아이디 혹은 유튜브다. 그럼 유튜브에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의 구독자가 아니죠. 그 채널명, 그 뭐라고 하죠? 그 호스트라고 하나요? 네네네. 호스트 그 성함이 어떻게 뭐로 저희는 쾌변호사. 쾌변호사. 잡고 싶다. 쾌변호사.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하네요.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고 지금 써두고 있었네. 아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가해자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특정한다. 그다음에 핵심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나중에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사님과 네. 또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피해자는 그러면 과연 특정이 되냐? 이것도 있어요. 피해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상담이 왔어요. 변호사님, 저 악플 잡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보죠.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라고 그 표현에 본인에 대한 어떤 이름이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글 내용들 중에 이름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이 약간 허공에 대고 욕을 하는 허공에 대고 거구나. 욕을 하는데 그게 명예훼손하는 이제 거구나.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심증은 들리고. 분명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그 글만 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특정 안 된다고 이거 혐의 없음 나옵니다. 근데 그 글은 뭔가 그 글만 보면 허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글에 대한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거에 뭔가 제목에 나에 대해서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든지 요지를 좀 정리하자면 피해자 특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원래 주어가 없이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는 피해자 특정이 안 돼서 이게 혐의 없음이 나올 수 있다. 맞아요. 혐의 없음이. 그렇지만 이게 맥락으로 봐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지칭했다고 볼 수 있다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누가 파트를 그렇게 좀 끝내고 자 언제 자 언제가 왜 중요하냐 일단은 자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좀 피해를 입었어요. 자 자료 봅시다 라고 해서 봤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언제 그러면 이 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보니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2020년 언제죠? 7월 25일로 할까요? 7월 25일 칩시다. 근데 이게 보니까 2019년 11월 달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2019년 11월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럼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한 7개월, 7, 8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을 봤어요.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막 욕설이 막 비방이 난무해. 본인 특정도 돼. 근데 그 본인에 대해서 막 엄청난 뭐 모욕적인 그러니까 딱 이건 봐도 누가 봐도 이게 변호사가 딱 보면 모욕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언제 그러면 이거 파악해서 캡처하셨어요?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제가 그때 작년에 이거 소식 듣고 가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캡처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짜 안 되겠어서 지금 찾아왔어요. 좀 시일 기다리다가. 자 6개월이 지나면 모욕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6개월이면 꽤 짧네요. 맞습니다. 모욕죄는 고소를 하려는 사람의 고소 제기가 있어야지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용어지만 법률 용어로 친고죄라고 하죠. 근데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상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갖다가 해야지 됩니다. 안날 그러니까 안날이죠. 그게 있은 날이 아니라 맞습니다. 안날이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글을 썼어도 내가 어제 봤어 하면은 그 어제부터 이제 6개월. 맞습니다. 바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글 쓴 날짜를 보니까 이미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소를 했어. 그럼 수사관이 당연히 물어봐요. 근데 이거 자 피해자분 이게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고소기간 넘겼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거는 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래요. 그때 당시 글 올라온 건 내가 몰라.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때 내가 안 때로부터는 6개월이 안 지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거 캡처한 날짜에 파일명을 갖다가 함께 특정하시면 됩니다. 캡처를 한 날짜가 보통 네. 파일명에 들어가니까. 파일명에 들어가죠. 캡처하면 그 캡처한 날짜가 파일명에 수정한 날짜 혹은 작성한 날짜가 뜨잖아요. 그 작성한 날짜를 보면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은 어쨌든 모욕성의 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빨리 일단 6개월 이내에 어떤 판단 여부를 받아보시라. 그게 가장 일단 핵심이고, 만약에 그 글이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글을 안 거는 6개월이 안 지났다 라고 하면 그 글이 알았다라는 부분이 언제 알았는지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까지? 자, 그다음에 어디서? 자, 어디서 부분이 그 청취자분들이 가장 사실 좀 이거는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잡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있고 잡기가 꽤 어려운 인터넷 공간이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잡기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 일단 잡을 수 있는, 보통은 잡히는 부분, 보통은 일반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이나 커뮤니티. 뭐 네이버 다음 야후는 아니죠. 그 뭐가 있을까? 야후 코리아는 야후 맞나요? 하여튼간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회원 가입할 때 본인 인증해서 주민번호 치거나 휴대폰 전화 인증해가지고 아이디 접속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니까 DC 인사이드 마찬가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일간 베스트 해당돼요. 루리앱 이런 데 해당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우리나라 국내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가입해야 되는 곳은 잡기가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수사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소인을 아이디로만 특정하고 링크를 따가지고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업지역의 그 기업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당 아이디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알려줍니다. 그럼 그 수사기관에서 그걸 보고 어떤 주소를 파악해가지고 그쪽의 신원을 특정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많은 분들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영역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뭐가 있죠?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되게 어려워요. 결론은 잡을 수는 있어요. 잡는 방법은 어디 뭐 저도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고소하시면 돼요. 가장 확실한 루트는 왜 다 미국에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 변호사 고용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고소하시면 거기서 조사를 해주는구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범인 잡았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한 걸 뭐 인증한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데 그거 누가 어떻게 얼마나 그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 희망을 갖다 잃으시면 안 되는 부분을 갖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 요새 유튜브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어떤 채널들이 있냐? 본인들 콘텐츠 중에서 본인들의 신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네. 그러네. 그렇죠? 요즘 뭐 직장도 조금 얘기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사자의 주소나 적어도 모르더라도 어떤 신원을 조금이라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탐정의 어떤 마인드로 내가 여러 가지 찾아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의 채널명으로 구글링을 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를 같이 포함시켜서 넣었을 때 실제 처벌이 당사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네이버는 쉽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유튜브에 자기들 후원 계좌를 갖다가 파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네. 후원 계좌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계좌일 거니까. 우리나라 계좌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다른 사람 계좌 파가지고 공개했으면 그거 자체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실명법 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보통 계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계좌가 그 계좌를 관련해가지고 그 계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수사기관에 그렇구나. 제공을 하면
신원 특정이 가능할 수 있다. 후원 계좌 이런 거 진짜 맞습니다. 꿀팁이다. 네, 이거 영업 비밀인데. 감사해요. 자, 여기서 이런 오픈해줘서.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결국에는 추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추적을 하는 방법은 그 콘텐츠들 올라가는 글들의 어떤 맥락과 내용들 중에서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인지를 봐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그거 또는 후원 계좌나 아니면 본인 연락처를 갖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 스스로 공개한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부분은 그거 자체는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디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한 어떤 범죄자 내지는 가해자의 특정 이런 부분은 좀 나름의 좀 이런 말씀드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고 무엇을 네, 벌써 네 번째. 네 번째인데 이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글을 올렸냐는 거죠. 사실에 대한 표현을 올리냐, 사실이면 허위사실이냐, 진실이냐, 뭐 모욕이냐 이런 부분은 아까 저희 2부에서 얘기한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대감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고 이거는 그렇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허위사실적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돼요.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그걸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 했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렸냐를 보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왔는데 자 어떤 글이 올라갔어요? 좀 여쭤보죠.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어디에 올라갔냐는 건 사이트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된 글이냐? 공개 글이냐 비공개 글이냐?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체 카카오톡방에다가 뭐 올린 거냐, 아니면 1대1 대화를 한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은 어려운 법률 용어지만 공연성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죠. 공연성. 그렇죠. 네, 쉽게 해석하자면 공개가 되는 누군가에게 공개가 돼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갖다가 했느냐. 그냥 너랑 나랑만 있는 데서 너랑 나랑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대중이 볼 수 있는 뭔가. 혹은 대중이 듣거나 볼 수 있게끔의 어떤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놨느냐. 가령 예를 들어 보시죠. 변호사님이랑 나랑 1대1로 얘기를 한 거예요. 1대1로 얘기했는데, 야, 이재호 변호사, 쟤 바보야. 사실적시. 그럼 볼 것도 없네. 자, 그러니까 우리 둘이 했어요. 그럼 처벌이 될까요? 둘만 있었다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된 사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둘이서 얘기를 했어도 이게 누군가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 내가 입이 너무 싸.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변호사님, 김변, 우리 이거 얘기한 거 그냥 뭐 주변에 알려도 돼. 약간 이런 취지의 어떤 뉘앙스를 부여했다든지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내가 둘이서 1대1 대화를 했지만 이거가 누군가에게 퍼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얘기를 한 거가 확인이 되면 이것도 역시 1대1 대화지만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인정한 사례 중에 처벌 인정된 것 중에 개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보장을 하고 약속을 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거 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비공개 대화방에서 개인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어도 그 내용이 말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충분히 퍼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임을 감안하고 얘기를 갖다 했다. 이거는 처벌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맞아. 우리가 무슨 비밀 얘기할 때 야 너 말하면 안 돼 라고 우리끼리만 하는 비밀인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나 뭐 트위터, 인스타 이런 데는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이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친구 맺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공연성은 인정 깔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뭐 비공개 대화방, 비밀 카톡방 이런 데서 야 우리끼리만 알자 라고 얘기를 한 내용들 중에서도 야 우리끼리만 알게 한 거니까 공연성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판단되는 거 아니다. 전파가 될 가능성을 본다. 이걸 갖다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 내용이긴 하니까 예전에 무슨 뭐 그 단톡방에서 성희롱이나 막 이런 얘기 나오는 맞습니다. 경우에도 그들 이게 뭐 한 소수 친구들이 하는 단톡방이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하는 네.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했고 왜 왜 했냐? 왜 했냐? 그 말을 왜 했냐? 자, 이 말을 왜 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얘기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죄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형법 적용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그거 말고 뭐가 있었죠? 그쵸. 정보통신망법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통신망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간다. 근데 정보통신망법을 왜 들어가냐? 뭐 아까 형량 문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 네. 법 조항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방할 네. 목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뭐 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비방을 갖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서 그러네요. 건전한 인터넷 환경 문화를 만들자 뭐 이런 취지겠죠. 근데 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 목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러네. 근데 또 이걸 너무 또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비방할 목적인데 만약에 나는 비방할 목적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 소용없어요. 맞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 통념상 제3자가 봤을 때 이거는 비방할 목적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아까 각양각색의 뭐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욕설에 난무하는 모욕성이 다분한 인정래들. 그건 그 표현 자체로 비방 목적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될 보시면 수밖에 없지. 네, 그렇죠.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 그 아까 형법에서 뭐 제가 어려운 용어가 잠깐 나왔지만 위법성 조각 사용하면서 공익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공익적 목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비리를 좀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표현을 했다. 인터넷상에. 이런 부분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릴 때 그 글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 제보를 위한 취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가해를 내가 이제 이 명예훼손에선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내가 너무 당한 피해가 막심하다 라는 표현 때문에 저 새끼 사기꾼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내가 받은 피해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 부분은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물론 들어갔어도 이거를 가지고 반드시 100% 처벌을 시킬 수 있느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내 피해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피해가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피해라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잘 소명을 한다면 네네. 비방할 목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서 비방할 목적을 뭐 쉽게 쳐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른바 악플러들이 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욕설, 누군가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되는 하지 거고. 마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방할 목적, 그러면 나 비방할 목적 없었다고 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정을 정말 면밀히 살펴서 판사님들이 이거를 비방할 목적 없다고 판단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건 가능성일 뿐. 맞아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준비한 거 다 끝났어요.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이게 명예훼손 사건 정말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모셨거든요. 근데 진짜 모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사회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약간 경주마처럼 달려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오늘 정말 좋은 꿀팁들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 명예훼손, 모욕 이런 부분을 좀 사실 좀 꽤 다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 영역을 그렇게 뭐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이 영역이 접하게 된 좀 계기가 있었던 게 그 이제 좀 예전 좀 꽤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그 백남기 농민 네, 그 네, 사건 아시죠? 그 물대포 직사살수로 인해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리고 그 농민분의 가족분들에 대한 무수한 욕설, 악플, 허위 사실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아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황변님도 그때 있었고 저희 사무실 저희 덕수 소속 변호사들 몇 명이 같이 이거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좀 이제 악플러들을 잡기 시작한 거죠.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야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저런 표현도 있구나 그래서 네. 그때 뭐 허위 사실로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람도 있고 모욕으로 처벌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쌓이신 거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관심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분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국에 이제 잡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잡혀요. 사필 규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되지만 그때 가서 이제 보통 이제 특정되면 사과하고 싶다, 죄송하다 합니다. 근데 그때 가면 이미 늦었잖아요. 네. 피해자는 그때 합의를 갖다가 해줄 생각으로 이런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과정도 지난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피해자도 그때 가서도 또다시 상처를 받고요. 가해자도 그때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발언이나 표현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인지를 그때 가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사실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피해자분들도 자기들을 이제 참고할 부분들도 이제 사용을 갖다가 이제 좀 팁으로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표현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특히 인터넷상에서 익명 뒤에 숨어서 뭔가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또 결합까지 너무 네. 멋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예,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